오늘 사실 엔비디아 말고도 살펴볼 중요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비트코인 2025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또 신시아 루이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이 미국 공화당 측의 거물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많이 논의됐는데 오늘은 이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법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 FOMC 의사록도 나왔죠. 이 내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다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는 미국의 장내 분위기는 오히려 비트코인 2025 예. 이 행사가 더 관심이 됐습니다. 아마 미국 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30일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인가요? 우리가 사실 메모리얼 데이, 이게 미닝풀인데 이게 트럼프가 해피로 얘기해서 해프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해피레일이라 하는데요. 이 방송을 이렇게 아주 애청해 드시는 김시도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해피레일리만 하면 안 되겠다. DUI 랠리다. 그럼 DUI는 뭘까? Driving under influence, 음주 상태에서의 상승이다. 그리고 hallucination, 환각 상태의 상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도 이제 지적했습니다는 트럼프의 증시 악재 부분은 트럼프가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착시라든가 환각 현상에서 아마 김 사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이 오늘 5월 의사록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FOMC 회의에 하고 나서 발표문이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의서록이죠. 차이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때 당시에 뭐 경기라든가 우리가 이상원 특파원이 얘기했던 것은 그때 다 얘기했던 거고요. 하나 차이가 이색적으로 셀 USA에서 우려했던 시각이 아주 그때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셀 USA는 뭐냐? 트럼프가 관세 불확실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셀 USA는 미국의 안전자산,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채라든가 달러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이게 우려였죠. 이거 좀 하려고 그러니까 금리는 물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리는 동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여름철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 하지만 오늘 의사록이 나온 이후에 기준금리가 내년 말까지, 2026년 말까지 동결하겠다 하는 이런 시각이 돼서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다를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초장기채 중단 검토가 거기에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일본은 30년채가 없고요. 40년채 국채가 입찰이 시작된 게 2007년인데요. 2007년 이후에 18년 만에 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어제 말씀대로 초장기채에 대해서 일본의 국제 발작이 일으켰던 요인이 뭐냐? 결국 감세다. 참여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면이다. 이 문제가 검토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일본의 초장기채 국채 발행에 의해서 축소 발행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다. 과거에 그렇게 없다. 그리고 일본의 국채에는 일본의 국민들의 저축성이 높기 때문에 약 96%를 일본 국민들이 사줍니다. 그래서 너무 일부 외신에서 한 번 적으면 그거 가지고 몰아가는 시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내 증권사 페이퍼도 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요. 어제 국채 입찰에서 40년채 국채금리 18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우리 김일규 특파원께서도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국제면에 그걸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외신에서 나온 얘기가 정확한 얘기는 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오늘 FOMC 의사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좀 고민이 많죠? 그 문제를 어제 좀 잠시 다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을 시청자분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더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걸 좀 더 하고 비트코인 2025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 신트릴레마 관련해서 우리 하느니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잠시 뒤에 열릴 금통위에서는 현재까지 중론이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인데 이 인하를 소폭이 아니라 좀
더 크게 B컷을 단행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시각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0.25%포인트는 기정사실인데 0.5% B컷을 단행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 상황 체감적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시내 이렇게 보면 중심가에도 공실률이 외환위기 때보다 공실률이 더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분기 성장이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KDI에서 가장 최근에 전망한 거 보면 0%로 전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글로벌 해법 어려워, 자본은 생산성 떨어져, 잠재 성장률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잠재 성장 기반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B컷을 단행해야 되느냐? 3월달, 4월달 사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빼도 쫓아가기 위해서 안 인하했죠. 그러면 두 차례 금리를 내려줘야 될 것을 안 내렸다. 그러면 그 뒤늦게라도 내려줘야 된다 하는 각도에서 B컷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공감한다. 근데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신트레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내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고 지금 금리가 내리는데 그러면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가 돼서 이렇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을 보면 이 부작용을 생각할 때입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엄습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중국처럼 내수 확대를 통해서 만족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5월 잠시 일일 5월에서 0.25%포인트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더 내려라. 3월달 살 당신들이 내려야 될 것을 안 내렸지 않느냐. 그 위에 발표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지 않느냐. 뭐는 거냐. 그냥 한꺼번에 내릴 때 좀 확실하게 내려라. 체감적으로. 예.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는 미국과의 금리 차례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B컷 인하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금통위원들이 이렇게 학자들은 간이 크지 않습니다. 예. 간이 크지 않습니다. 뭐든지 학자들은 리스크 매니저할 때 적극적으로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작용을 생각해서 내려야 되는데 예. B컷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함성이 듭니다. 한편으로 살펴봤을 때요. 이번에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2.5%가 됩니다. 연 2.5%가 되는데 일부에서는 우리도 금리 너무 낮아지면 유동성 함정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벌써 예금금리가 좀 빠져나가죠.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번에 금리가 내릴 때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입니다. 기준금리로 하면 이번에 내리면 2.75에서 2.5%입니다. 그러면 빼보면 실질금리가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플러스 0.5%포인트 거의 이제 예금금리 따진다면 거의 0%에 되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빠지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통화정책 전달경로상의 유동성 함정, 위기 트랩에 빠졌다 하는 것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돈을 풀더라도 결과적으로 돈값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시장 신호기능에는 가격에 좀 예민해야 부담을 느껴야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금이 그냥 돈이 철철 넘치고 돈값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상태에서 돈을 너무 푼다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죠. 예. 그런 각도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함정 문제는 사실은 금리가 낮은 게 문제냐,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문제냐 하면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대치 문제, 한국의 내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경제정책의 공백 상태, 그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이 맡기겠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이 지금 한국의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실물과 금융 사이드의 이분법 경제 서로 따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극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일부 금통위원이 있으면 본질은 뭘까? 당신네들이 정책을 제대로 피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대돼서 지금의 사실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금융과 실물의 나이카타마즈 이코노믹 이분법 경제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금리 인하 효과는 분명히 금리가 낮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는 특히 서민 경제 상황을 보고 지금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데 한계점을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볼 때는 기준금리 낮춰주고 예. 그다음에 은행들을 좀 두들겨 패서 예금금리를 좀 내는 게 아니라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게끔 은행들이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 자기 자신의 코스트에 해당되는 예금금리부터 먼저 내리고 대출금리는 자기 수익금리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안 내려서 예대마진폭을 확대해서 자기 배불리게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행정 지도를 해서 예. 금리를 내리고 자 중산층 중하위 계층들의 대출 금리를 내릴 겸 행정 지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대출 금리를 확실히 내리게끔 은행을 좀 두들겨 패도록 이런 공약을 좀 내면 아마 좀 표를 좀 많이 얻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표를 내야 되는 오늘 사전투표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통화 정책 효과가 이제 반감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앞선 이 자막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한편으로 이제 뭐 빚을 좀 내서라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여야 대선 후보도 우리가 금리나 통화 정책만은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어려운 우리 경기 상황 아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훑다 보면 예.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얼만큼 어려운지는 아마 피부적으로 체감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 여당 후보도 모두 재정 확장적 정책을 추진하겠다. 분명히 좋은 시각입니다. 이건 여야 관계, 후보 관계없이 분명히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 무슨 얘기냐? 경기는 안 좋은데, 펀더멘탈은 안 좋은데 왜 우리의 국채 이렇게 수요 여건이 좋으냐? 정책과 제도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금리 인하 여지가 있습니다.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 4월에 WGBI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수요 여건이 미국과 일본보다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채 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이런 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제 인식은 좋다 하더라도 재정 지출 요인, 지출을 통해서 지출을 확대시킬 요인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우리 국채 수요가 이렇게 사실 그 과거처럼 각광을 받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자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국채 수요에 대한 이런 우리 국민이라든가 해외 채권자 제도라든가 정책적 여건과 관계없이 사실 여기에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자 국채 발행에 따라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국적 국가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재정 지출의 항목, 세출 항목에 따라서 재정 지출 승수가 다릅니다. 사회간접 자본에 누릴 때는 자 1.5배입니다. 이건 100을 늘릴 때 150만큼 경기 부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지로 늘릴 때는 오히려 100을 늘릴 때 50분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0.5배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난 지원금일 때는 100일 땐 101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재정 지출을 늘려라. 이거 정치색 띄는 게 아닙니다.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항상 이런 얘기하면 정치색을 띈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습니다. 숫자 통계상 똑같아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복지 위주로 국민들 생각해서 복지 위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재정 지출 승수가 지출을 늘기에도 복지 부분은 0.5배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경기 침체 효과가 100일 재정 지출 시켰는데 경기가 50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fiscal stagnation, 한국은에서 얘기했던 fiscal stagnation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정 지출을 증대시킨다. 맞습니다. 근데 표심만 생각해서 복지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SOC, 재정 지출 승수가 높은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으로 여든 야든 대선 후보들이 늘린다 하면 자 진짜 표를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리 인하 문제를 놓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할까요? 네, 재정 지출 국가 채무 적자 국채를 한다면 당신 무슨 얘기냐? 우리 국가 채무가 증가하지 않느냐 하는데 분명히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빠릅니다. 예. 근데 절대 수준이 중요합니다. 자, 한국의 부도설 나올 때 이게 뭐냐? 우리 위기론 나올 때 단골맨입니다. 한 번이라도 한국의 부도가 나왔습니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외환위기 발생한 이후에 한 축에선 외환위기, 한 축에선 국가 채무 부도설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채무 비율은 50% 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재정은 양출 재비 원칙입니다. 민간의 양입 재출 원칙과 다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속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경기 상황을 볼 때는 사실 지금은 대선 후보들이 여야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을 다만 지출 항목에 있어서는 SOC 부분 성수가 높은 부분으로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자,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 비율이 자꾸 이제 IMF의 수준의 위험 수준이 오다 보니까 지출은 늘리되 통제할 수는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이라든가 안전 정책이라든가 페이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세출 항목을 조정하는 그래서 재정 지출의 절대적인 수준을 조정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신정부 출범 이후에 누가 대선에 잡으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문제와 함께 한국은행이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미국을 위시해서 아까 저희가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특정 자산의 이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연봉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금리만 가지고 만작만작거릴 때입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부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을 감안해서 여기 부정적 입장을 채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세는 뭐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중심인 미국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6월 달에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바로 서명해서 할 겁니다. 왜냐? 트럼프가 당면한 문제, 이 문제로 풀어간다 하는 것은 자, 국제 수요 증가해서 지금의 국제 발작이라든가 국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안정시킨다. 이건 국제 가격이 증가할 때는 달러 가치도 안정시킬 수 있다. 비트코인 차익을 실현하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도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관세를 한계 복잡한 대중 견제 수단에 요거로 보완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걸 빨리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원 통과했습니다. 상원으로 상정됐습니다. 6월 초에 상원을 통과할 거로 봅니다. 상원은 좀 예. 공화당이 많죠? 그러면 이게 지니어스법인데요. 스테이블 코인법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저런 목적으로 볼 때는 바로 서명을 꺼봅니다. 바로 서명은 발효가 되는 겁니다. 발효가 됩니다. 이게 현실에 당면한 문제다. 그래서 금리만 만작만작거리지 말고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음 달에 미국 정부가 지니어스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디지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법이 전면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른바 다른 나라의 통화를 달러로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의 이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진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제가 말이 혀가 좀 짧아지는 모습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달 상원하고 트럼프 서명허에 추진된 스테이블 코인 문제, 예. 이거 어떻게 설계되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코인의 가치를 사실 미국의 국채로 담보시킨다. 그리고 코인과 달러는 1대1로 태환성한다. 이렇게 설계돼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가 2011년에서 주장했던 금태환 보니디와 거의 동일하죠. 화폐 개혁인데 금을 다만 코인으로 대체하는 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디지털상의 달러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 때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진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법에서 한국은행의 반대 여부가 관계없이 지금 학자를 중심으로 또 대선의 공약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문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설계되는 내용을 보면 한국의 원화를 한국의 국채를 담보로 해서 사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비슷한 각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앤커랑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이랑 자, 한국 국채를 담보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하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선택하시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도 괜찮겠습니까? 후자, 그러니까 미국 그렇죠. 국채를 그거는 신앤커가 경제식견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경제식견이 높은 대부분 시청자분도 대부분 원화를 담보로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달러를 담보로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당연히 받아 선호하시겠죠. 그게 뭐냐? 그게 우리나라만입니까? 전 세계도 똑같은 현상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상의 사실 결제 시스템에 해당되는 또 가치의 저장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화폐에서 보면 거래적 동기, 가치 저장 기능, 회계 단위 이 3대 기능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킹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런 신앤커의 그런 심리 때문에 아주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다 사람들의 심리 시청자분이기 때문에 네. 이 디지털상의 달러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이게 트럼프가 막아 구상이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가치 떨어지는 문제 뭐 다 디지털상의 달러 레이션이 급진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법화인 한국의 원화는 어려운 상황에 처겠죠. 예. 금통위원들이 뭐냐 지금 상태에서 이거 금리만 만족합니까? 한국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법화의 원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대안방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제가 그냥 너무 시간이 가서 다음 질문에서 간단히 그냥 각 줄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법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문제만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국의 디지털 통화 정책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사실은 지금 디지털이라는 것은 정보 공유화 시대입니다. 과거에 뭐냐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우위적 선도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앤커랑 김채훈 PD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의 금통위원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공유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이 우리 김채훈 PD라든가 신앤커보다 위에 있다. 이런 시각은 벗어나야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시장 선도기는 좀 무력화 됐습니다. 그럼 뭐냐? 더 공부들 하셔야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많이 하셨죠. 명문학교에서 공부하셨죠. 시장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2시나 1시서부터 일어나서 시장 공부하는 김채훈 PD라든가 이런 사람에 비해서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뭐냐? 한국의 통화정책도 디지털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시켜야죠. 그 목표는 다음에 한번 이것도 중요한데요. 네. 목표를 수정한다든가 새로운 통화제표를 개발한다든가 유통속도라든가 승수가 무력화되는 것을 좀 방전되든가 효과적인 중간 표준 버스를 개발한다든가 예측력을 제고한다든가 많은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개발해야죠. 이런 것도 금통위원들의 오늘 금리 인하만 만지작 거리지 말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화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농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